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부터 유월항쟁까지를 다뤘던 영화 1987은 응급차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달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게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긴장한 의사가 대공분실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바라봅니다. 형사들이 살려내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형사들의 감시를 당합니다. 화장실에서 만난 기자에게 그 청년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처음 세상에 알려집니다. 다음날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듭니다. 경찰이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형사들이 물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 라는 등의 불고문을 연상시키게 하는 정황을 자세히 말합니다. 언론을 통해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칵 뒤집힙니다. 사실 영화는 이 과정을 약간 각색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 의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은 잘 드러냈죠. 그 의사가 바로 오현상 박사입니다. 영화에는 오현상 의사가 이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현상 의사는 기자에게 진실을 전한 뒤 형사들에게 끌려갑니다. 형사들이 수백 번 묻습니다. 아마도 오현상 씨가 다른 말로 번복해 주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오현상 씨는 단 한 번도 말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는 쇼크사가 아니라 물고문에 의한 죽음으로 기록됩니다. 경찰에 끌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대공분실. 네, 신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공분실은 자백, 그러니까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곳이죠.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며칠 전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던 오현상 씨는 무서웠지만 거짓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현상 씨는 대공분실로 잡혀가기 전에 중앙대 용산병원 앞에 있는 호텔에 24시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 호텔이 바로 그레이스 호텔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경찰이 호텔에서 조사를 했을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독재 시절 공안기관이 숨겨왔던 불법 호텔 수사의 역사입니다. 그레이스 호텔은 나경원 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현상 의사가 대공분실로 끌려가기 전 감금됐던 호텔은 그레이스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원빌딩이라는 이름의 건물입니다. 중앙대 용산병원 맞은편에 있었죠. 오현상 의사는 바로 중앙대 용산병원 의사였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오현상 의사는 이 호텔에서 24시간 동안 100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공분실에 함께 갔던 간호사는 옆방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현상 씨가 그레이스 호텔에 감금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저 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호텔에 감금됐을까요? 문제의 그레이스 호텔은 그 전에도 공안기관이 조사실로 썼던 호텔이었습니다. 1981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일명 윤노파 살인사건입니다. 윤보살이라 불렸던 점술가 윤경아 씨와 윤 씨의 수양딸 그리고 가정부 3명이 망치에 난타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에 수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노린 범죄로 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사체가 발견됩니다. 윤경아 씨의 조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며칠 후 경찰은 윤경아 씨의 조카의 부인,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 고숙종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연행합니다. 그리고는 고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하면서 구속시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고 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결백을 주장한 겁니다. 호텔과 용산경찰서 지하실 등 7곳을 11일간 끌려다니며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 옷을 모두 벗긴 뒤
양손을 뒤에서 수갑으로 채워놓고 욕탕에 거꾸로 집어넣는 물고문이 거듭됐지요. 수없이 실신했습니다. 형사들이 전신을 구둣발로 짓밟았고 자백을 안 하면 죽어나간다는 협박이 계속됐지요. 15일 전인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게 유일한 죄였지요. 1심 공판에서 나온 고숙종 씨의 고문 폭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일명 대공수사에서나 볼 법한 고문수사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하든 형사사건 수사를 하든 그저 고문을 통해 수사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픽션이지만 당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동네의 한 청년이 지목되고 군홧발로 짓이겨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고숙종 씨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윤노파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다른 이름은 고숙종 씨 고문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고 씨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고문과 협박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고숙종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최초로 배척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숙종 씨는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고문 장소가 바로 그레이스 호텔입니다. 경찰은 고숙종 씨를 그레이스 호텔 303호에 감금하고 고문을 자행했고 검찰은 1981년 8월 20일 그레이스 호텔을 찾아가 고숙종 씨의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호텔에 구금을 했을까요?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역으로 48시간 내에 증거를 찾지 못하면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아무리 공안기관들이 막가는 시절이라고 해도 일반인을 열흘 넘게 구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엄연히 변호사가 있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호텔 조사는 검찰과 경찰이 혹은 수사기관들이 긴 시간 동안 장기 구금을 하는 편법 수사의 방법으로 활용됐습니다.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닐 수 있었죠. 피의자가 임의로 진술에 응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은 고숙종 씨의 가족들이 무죄 판결 이후에 고숙종 씨를 감금했던 형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확인됩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밝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호텔 수사였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경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 아니라 고 씨가 임의로 진술에 응한 것이며 달리 고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은 고숙종 씨 사건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호텔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호텔 조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공안 사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가옥의 줄임말인데요.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일반 주택이 안가로 많이 사용됐지만 호텔 객실이 안가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수많은 조사실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텔 조사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동 인근의 아스토리아 호텔과 세종 호텔이 중정의 안가로 많이 쓰였습니다. 주로 회유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인물이거나 사회 저명 인사를 구금할 때 호텔방을 잡아서 고문이나 폭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빙고 호텔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빙고 호텔은 서빙고 분실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빙고 호텔은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마저도 들어가면 구타부터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식 호텔이 아니라 대공분실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세종호텔이나 아스토리아 호텔은 경제인들도 많이 불려갔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곳이 아니라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박통이 박용각, 그러니까 김형욱의 돈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중정부장들은 중간에 많이 착복을 했다고 하죠. 곽도원이 연기한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시절 육군소장 출신의 미군 용역업자 임선아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됐던 장소가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호텔을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호텔 말고
여관이 불법 장기구금 장소로 쓰인 적도 많습니다. 호텔은 돈이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공작금이 많았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아니라 경찰이 대공수사 과정에서 장기 구금을 할 때 여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1978년 경찰에 의해 조작된 간첩 사건인 정하진 반공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1969년에 강릉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피랍돼서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정하진 씨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대남 공작원에게 포섭돼 남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억류됐던 사람이 간첩이 돼서 돌아왔다. 그 당시엔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당시 동대문 경찰서는 정하진 씨를 무려 36일간 여관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1981년 일명 아람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축에 속합니다. 대전에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친목 모임에 멤버의 딸 100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100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들로 엮어버린 사건이 아람의 사건이었습니다. 100일 잔치를 한 그 멤버의 딸 이름이 아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5일간 대공분실과 여관에 감금됐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찰이 여관에 구금해놓고 고문을 하기도 했고요. 여관에 구금해놓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상 의사가 감금됐던 고숙종 씨가 고문을 받았던 그레이스 호텔은 어떤 호텔이었을까요?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외가가 소유했던 호텔이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그레이스 호텔 대표 정희영 씨가 무허가 건축 혐의로 구속됩니다. 1970년에 점포 아파트 건립 명목으로 8층 높이의 건축 허가를 받고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임의로 10층짜리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건축 허가 조건이 아닌 호텔로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희영 씨와 함께 서울시와 용산구청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됩니다.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였습니다. 1974년에는 외국인 상대 매춘 행위를 벌인 인류호텔 13곳이 적발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 호텔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레이스 호텔 정희영 대표가 바로 나경원 의원의 외할아버지입니다. 1950년대부터 그 건물은 정희영 씨 부부 소유였고 1970년대 호텔로 바뀝니다. 이후에 이 건물은 1977년 3명에게 팔렸다가 다음 해인 1978년 정희영 씨 아들이 사들입니다. 증여세가 무섭긴 무서운 거죠. 정희영 씨 아들이 소유했던 이 건물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정희영 씨의 손자에게 증여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는 사촌이 되겠죠. 지금 이 건물은 신원빌딩이라는 이름의 사무용 빌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희영 씨는 단순히 나경원 의원의 외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단 홍신학원의 초대 이사장이자 재단 설립에 종잣돈을 댄 인물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희영 씨는 일제 시기 철도청 공무원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공무원을 했고 1963년 퇴직합니다. 퇴직 이후 삼화건설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정희영 씨는 삼화건설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합니다. 삼화건설은 지금 주식회사 선도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레이스 호텔이었던 신원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홍신학원은 1973년 설립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설립해 초대 이사를 지냈고 초대 이사장은 정희영 씨였습니다. 홍신학원 연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인이 되신 정희영 전 이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1973년 6월 18일 학교법인 홍신학원을 설립, 행정구역상 김포지구 312구획인 이곳 내발산동 1원에 1300여 평의 학교 용지를 매입하여 연건평 6400여 평에 해당하는 교사를 신축하였다.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홍신학원 대표이사로 정훈기, 정효자 씨가 있었습니다. 정효자 씨는 나경원 의원의 어머니이자 정희영 씨의 딸로 홍신유치원 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정훈기 씨는 정희영 씨의 아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외삼촌이죠. 앞에서 설명한 그레이스 호텔을 아버지 정희영 씨에게 물려받았다가 아들에게 물려준 인물입니다. 정리해보면 나경원 의원의 외할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고 홍신학원을 세웠고 그레이스 호텔을 편법으로 세웠습니다. 그레이스 호텔은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조사실로 쓰이기도 했던 겁니다. 1987년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그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나경원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돼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누구에게나 고문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만들어내는 조작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도 고문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유치장이 아닌 호텔이나 여관에 장기 구금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의 불법 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 곰곰이의 역사해설 오늘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찍어보겠습니다. 준비한 대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힌트는 대구.